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어제 5번째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금액이 제시됐습니다. 기간산업,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일자리에 85조가 투입됩니다. 85조요. 엄청나죠? 고용 유지 그리고 이익 공유를 조건으로 걸고요. 항공이나 자동차 등 기간 산업에 40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35조, 55만 개 긴급 일자리 창출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금 뭐 가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서 경제를 떠받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초점을 좀 약간 다르게 맞췄습니다. 대기업에 40조를 지원을 한다. 앞서 매일경제 기사에서 항공, 해운, 자동차 등 언급됐죠? 주로 대기업들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을 유지할 것, 그리고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향후에 이익이 날 경우는 정부와 이익을 공유할 것,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 추진한다. 그리고 청년 알바 등 일자리 55만 개가 목표다. 물론 이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일자리는 아니지만 일단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학계 신속 지원 필요하다. 기업 숨통 틔워야 한다. 이런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주되 고소득자는 기부를 유도한다. 재난지원금 100% 모든 국민에게 다 줄 것이냐? 아니다. 70%만 줘야 된다. 꽤 오랫동안 논쟁이 붙었는데 결국은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당정이 합의를 했는데 다 줍니다. 다만 기부를 유도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뭐지? 어정쩡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용 보면요. 정세균 국무총리, 국회가 기부안 마련할 땐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당정이 뭔가 대립하는 모습인데 일단 매듭은 져졌고요. 수령 여부 선택에 맡겨 재당부당 덜기다. 그런데요. 자발적 기부라며 밀어붙이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얘기인데요. 통합당 결국 김종인 비대위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죠. 전권을 달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냥 비대위원장 안 한다. 대선까지 전권을 달라. 당내에서는요, 이 비대위체로 가는 것에 대해서 또 반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박창환 장한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도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재진 세안대 초빙 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4월 23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금모으기처럼. 그렇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주기는 주되 사회지도증 또는 고소득증은 좀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의의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게 금모으기를 연상케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북의 침묵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북한을 뺀 주변 나라 전 세계가 다 관심이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8번째 비대위입니다. 미래통합당. 만약에 비대위체가 출범하게 되면은요,
최근 10년간 8번째 비대위를 가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상이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빵이냐, 방역이냐.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에 각국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응하다가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반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이 고민에 빠졌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는데요. 사실 어제 가장 주목을 받은 이슈는요. 재난지원금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여당 재난지원금 기부 땐 15% 세액공제를 검토하겠다. 그러면서 100% 전 국민에게 준다. 다만 고소득층, 사회지도층은 기부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당정 모든 가구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물론 이 합의도 진통이 있었고요. 뭔가 좀 가까스로 된 측면이 보였어요. 내용 좀 보면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던 청와대 한발 물러서서 여당안을 수용했습니다. 근데 뭐 청와대가 어제 직접적으로 뭘 내용을 밝힌 건 아니고요. 국무총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 물밑에서 중재 역할을 했고요. 반대하던 기재부는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정부 입장에서는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가까스로 봉합은 된 모양새입니다. 야당 입장이 막판 변수인데 야당은요. 수정된 예산안 정부가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국채 발행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여러 가지 또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15% 세액공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어떤 가구에서 안 받는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 기부를 한 거예요. 그걸 기부로 간주하겠습니다. 기부로 간주되면서 연말에 해가 바뀌어서 1월에 연말정산을 하실 때 15%,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을 세금을 덜 걷어간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래서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민주당 금모으기처럼 지원금 기부 기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회 합의 땐 받아들여야.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받아들여라고 했죠.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영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완강하게 70% 주장을 했잖아요. 내용 보면은 통합당 설득 남은 전 국민 지급이다. 기재부는 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좀 당혹스러운 분위기고요. 버티던 홍, 정세균 총리까지 가세하자 유턴했다. 그러다 통합당 국채 보상 운동 하겠다는 건가? 뭐 이렇게 또 비판이 나왔어요. 일각에서는 시민의식에 기댄 궁여지책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발적 기부를 포함하여 국난 극복을 위한 범국민 사회운동을 위한 환경 조성과 제도 마련에 앞장설 것이며 경제 파장의 피해의 범위가 더 확대된다라면 과거 IMF 때의 그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제2의 국민운동이 또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정책을 당정이 합의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금모으기 운동처럼 뭔가 자발적인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이제 붙여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총리 설득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결국 고집을 꺾었는데 개인 선의에 의존하는 정책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정부 삼각 핑퐁 게임 진화했다. 야당
민주당 주장은 국채보상운동. 앞선 기사에 있던 대목이 또 들어있네요. 공은 다시 정부로 향후 논의 주목이다. 자, 이렇게 당정이 합의했지만 이런 문제는요, 정부가 다시 계획안을 짜서 국회에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공은 또 정부로 왔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또 뭔가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려운 붓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자발적 기부라는 것이 무슨 캠페인을 하겠다는 건지 무슨 기부금을 모아서 국채 보상 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그게 좀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측과 협의가 되었다면 하루빨리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정이 합의를 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기부로 대상자를 줄인다. 돈을 받을 대상자를 줄인다. 그건 또 다른 의미가 되는데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정부가 쓸 돈을 좀 아낀다. 이런 측면이 되거든요. 윤영걸 전 대표님,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선의에 의존하는 정책이 됐습니다. 그렇죠. 뭐 국가 정책을 예. 선의에 의존하는 그 정책이 됐죠. 세상에 돈 관련해서 예. 제일 기분 나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준다고 해놓고 안 주는 거, 예. 또 줬다가 뺏는 거, 예. 돈 자랑 시커내놓고 예. 얻어먹는 사람. 제일 얄미운 사람 세 사람이거든요. 지금 정부 여당이 예. 거기 트랙에 빠졌어요. 4월 3일 날 당정청이 예. 소득 하위 70%한테 부조 7천억 풀어서 100만 원씩 예. 하위 70%를 예. 100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처음에 나온 게 그거였어요. 그거였어요. 예. 그 청와대 뭐 당정청 예, 예. 오케이해서 발표해서 그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총선이 4월 15일 날을 앞두고 예. 민주당에 바꿨잖아요. 예. 전 가구에 100만 원씩 준다. 예. 예. 그것도 정확히는 4인 기준 가구 4인 100만 원. 기준이죠. 그러니까 예. 전 국민 대상으로 전 국민 준다. 대상으로 예. 준다. 또 뭐 미래통합당도 1인당 또 50만 원 준다고 또 거긴 더 과세를 세게 불렀습니다. 그렇죠. 더 세게 예. 불렀어요. 근데 선거가 끝났어요. 예. 국민들은 다 100만 원이 자기 집안에 들어오는 줄 기대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기획재정부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예. 이거 도대체 3조, 4조를 추가로 국채 발행을 해야 되니 이거 못하겠다. 그 뒤로 어떻게 보면 발랑 자빠진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 급하니까 국회의장 하던 정세균 예. 총리를 동원해서 예. 기재부를 어떻게 보면 팔을 비틀은 거죠. 예, 팔을 비틀어서 반합의를 끌어낸 건데 예. 그 명분이 팔 예. 비트는 명분이 나머지 고소득자는 자발적으로 예. 100만 원을 안 받는 걸로 기부를 하면은 예.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100만 원 안 받으면 나중에 연말 정산한테 한 15만 원 정도 15만 돌려주겠다. 원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약속했다는 그 고육지책은 이해가 가는데 예. 정부 정책을 개인의 선의에 의존할 수 있느냐. 예. 그리고 또 IMF 때 그 금모으기 운동. 예. 저도 그때 주택은행 맨 먼저 가서 금 팔았거든요. 어. 국가 위기에 대한 그 예. 동참 의식도 있지만 예. 사실은 재테크용도 있거든요. 어. 그때 돈이 없어서 예. 다 금 팔아가지고 집에 돈 좀 현금 좀 어. 갖자 그런 이기심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어. 근데 지금은 저렇게 부자들 보고 예. 너희들은 받지 마라. 예. 자발적으로 참여 유도한다. 100만 명이 참여한다고 해야 겨우 1조입니다. 예. 3조, 4조 추가는 어려워서 저는 이런 거를 발표하려면은 예. 우리 고위 공무원들 예. 또 국회의원 차기 당선자들 이런 사람부터 모여가지고 우리부터 삭감하고 공무원 연봉 삭감하고 세비 삭감하고 우리부터 줄이겠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그거를 고소득층한테 떠넘기는 거 저는 뭐 그 고육지책은 이해가 가지만 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박상환 교수님. 이게 상당히 정책이 좀 묘한 정책이에요. 이런 분위기라면 약간 전체적으로 이게 정부가 어떤 분위기를 좀 잡을 건데 만약에 이 정책이 시행됐을 때 누가 봐도 고소득층으로 보이는 분이 만약에 기부를 안 한다. 그럼 엄청난 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실 이 100% 지급하고 예. 고액 자산가들이나 30%는 기부를 하자 예. 이 얘기를 제가 한 달 전에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전으로 흐를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예.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저는 국민의 단합, 높은 시민 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 의식이 없다면 예.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시민의식과 국민들의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 저는 100%다 주면서 예. 고액 자산가들이나 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예.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70% 발표가 났을 때 예. 댓글에 엄청나게 많은 비판글들이 올라왔어요. 어떤 비판글이 올라왔냐? 예. 세금 많이 내는 나는 일할 의욕이 안 난다. 아. 이런 소위 고액 납세자들이나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은 지금도 국가에 난 기여하고 있는데 아. 정부가 날 위해서 해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런 나는 건데 왜 뺐는가? 그렇죠. 어. 그럼 100%를 주게 되면 납세에 예. 대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자, 그다음에 기부를 하게 되죠. 예. 기부도 선택이지만 예. 기부를 하게 되면 내가 공동체에 기여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작은아마 예.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세액공제가 되는 건데 예. 이 세액공제를 하기 전에도 예. 이미 국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동수당 받는 예.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돌봄 쿠폰이 이미 40만 원이 나갔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역재난지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나가잖아요. 그 지자체별로 지금 지급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미 나갔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유치원 엄마들이 모여서 그 예. 받은 아이돌봄 쿠폰을 모아서 지금 기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재난기부금을 신청하지 않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예. 있고 그 받은 거를 기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코로나에 잘 대응해 왔던 측면은 예. 뭐 법률로 강제해서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서 예.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예.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보면 예. 차별 두지 않고 다 주고 아. 또 세액 공제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의 문화, 백신 개발될 때까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또 묘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교수님께서는 이 코로나19 장기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기부 내용을 담은 것이 나름 의미가 있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어요. 자, 이재진 교수님.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좀 따져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준다라면 대략 가구 숫자로 한 약 2천만 가구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정부가 당초 재원을 아끼려는 목표, 상위 30% 정도를 원래 주지 않으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주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 정도를 아끼고 싶다. 그러면서 기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정도 재원을 아끼기 위해서는 최소한 400만 가구 정도가 기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게 선의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굉장히 불안한 정책을 펴고 있다라는 예. 생각이 일단 들고요. 특히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예. 사실 선의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 국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가진 자라고 하는 프레임이라고 또 하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만약에 기부금을 반납하는 자 내지는 받지 예. 않는 자를 나중에 세액공제에서 15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 예. 공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만큼의 성과를 걷지 못했을 때 예. 사회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또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컨대 대략 한 30%를 당초대로 아끼기 위해서는 400만 가구 정도가 기부를 해야 되는데 네. 예컨대 한 100만 가구 정도에 그쳤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 네, 재원을 네. 더 써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들 혹은 그 가정들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이 더 사회적 기부를 안 하네라고 하는 사회적 편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지탄과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하나 또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 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첫째는 예.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40% 선을 마지노선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예. 2015년도 9월에 문재인 당시 새천년 민주당 그 의장이 예. 그 대표가 예. 그때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하면서 재정 건전성 40%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홍남기라고 하는 부총리 혹은 예. 재정부 장관에게 예. 이와 같은 부담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입장에서 재정 예. 건전성 40%라고 했던 과거의 이야기와 지금 이러한 것들을 허물었을 때의 차이가 예.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 내지는 예.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없다면 예. 재경부 입장에서는 예. 당연히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지금 뭐 질병관리본부장 예. 이야기는 내년 3월이나 되어야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도 예. 있는데 그것이 내년 3월이 될지 더 이유가 될지 모른다고 한다는 측면에서 예. 점점 더 예산에 대한 부담이 예.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재경부는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예산입니다. 예산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국회에서 합의가 돼야 돼요. 그러나 지금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좀 부정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형들. 네네, 아마 국가 부채 비율 40%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어찌 보면 이게 지켜야 될 가이드라인처럼 많이 인식되어 예.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공감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아마 관료들은 그게 더 확고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런 긴급 재난 지원금을 예.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연상을 편성하지 말아야 된다. 예. 저는 아마 뭐 여론조사는 뭐 해본 건 없습니다만 예.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할 거라고 봐요. 결국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도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 좌우하게 돼 있는데 예. 지금 같은 비상 상황, 뭐 전 세계적인 상황이잖아요. 예. 우리뿐만 아니라 이 40% 룰을 아마 저는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보고 우리가 뭐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일본도 예. 200%고 미국도 100%지만 예. 사실 일본, 미국이 현금으로 거의 지급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예. 지금 이제 말씀처럼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30%를 추가 지급하게 되면 예. 한 3, 4조 정도 늘어나는데 예. 그만큼 기부를 하겠느냐. 예.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럼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죠. 저는 아마 3차 추경이 됐든 다른 방법으로 결국은 추가적인 들어갈 수는 아마 있다. 국채 발행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죠. 이런 그럴 가능성이 전망이에요. 많죠.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예. 이 재정 건전성과 예. 아니면 이 긴급하게 지급해야 된다는 예. 그 사이에 저는 뭐 그래도 절충점을 좀 찾은 것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많이 하면 됩니다.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400만 가구가 아니라 한 800만 가구가 기부했다. 그러면 정부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선이라는 거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좀 신뢰가 될 거라서 질문을 안 했어요, 일부러. 혹시 여기 나온 패널 분께서는 혹시 기부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를 물어보려고 했으나 사실 생각해 보니까 실례일 것 같아서 그냥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고민을 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막상 대상자가 되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북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 궁금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뭔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위독설에도 수상한 침묵. 그러니까 침묵이긴 한데 이게 좀 뭔가 수상하다. 혹시 뭐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예요. 북한 매체 열흘째 김정은 소식을 안 싣고 있습니다. 북한을 뺀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그냥 촉각을 세우면서 자꾸 질문하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나오는 내용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김정은 중태설 일파만파, 뭐 중태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위독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신변 이상설이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자, 미국 NBC 김 정상생활 못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코로나 피해서 휴양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입니다. 관측이에요. 그냥 관측.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질문을 받으니까 나도 잘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중국, 러시아도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이요. 김정은 위원장의 동정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다. 근데 사진, 영상 없어요. 그냥 시리아의 태양절 축전 이거에 대해서 사의를 표했다. 뭐 이런 동정 보도입니다. 이건 딱히 뭐 위독하거나 말과 상관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증거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트럼프는 모른다. 일본 언론은 김여정 대행 준비 마쳤다. 이거 굉장히 좀 약간 구체적입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는요. 그리고 북한은 침묵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온갖 추측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일본 언론 보도예요. 요미우리 신문인데요. 한미일 뭐 소식통을 인용해서 유고시 김여정 대행 체제로 가기로 지난해 결의를 했다. 이미 준비가 마쳤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지난해부터 김정은 유고에 대비해 왔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긴급시
최고 지도자 권한을 이쪽으로 갑니다. 최고 지도자 권한을 대행하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용 좀 더 보면요 이렇습니다.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가 개최됐을 당시 김 위원장이 사망 등을 이유로 통치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권한을 모두 김여정에게 집중한다는 내부 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좀 사실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일단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Well, these are reports that came out, and we don't know. We don't know. I'v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him. I wouldn't, I can only say this: I wish him well, because if he is in the kind of condition that the reports say, that the news is saying, that would be that's a very serious condition, as you know. But I wish him well. 통일부도 인정했다시피 4월 15일 날 태양절 김일성 생일날 금산기념공장 참배를 안 한 게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처음 있는 거 아닙니까? 주요 외신이나 우리 국내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 신변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은 북한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데 반응이 안 나온다. 이것도 특히 동향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외과 수술 이후에 위독한 상태에 있다는 인텔리전스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거다. 그 왜 보도가 사실 무근이냐? 그 사실 무근이 아니다라고 이제 제가 반박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판단은 솔직히 유보의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뭐 가장 명확한 건 이겁니다. 두고 봐야 한다. 모른다. 이겁니다. 자, 이재진 교수님. 북한은 지금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북한의 침묵인데요. 그 침묵의 의도를 놓고도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좀 미리 좀 적어왔는데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정말 유보일 가능성.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코로나19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데로 좀 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우리 당국에서는 강원도 쪽, 뭐 원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피신을 좀 한 거다. 또 다른 거는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북한이 주변국이 어떻게 나오나 떠보고 있다. 그러니까 주변국들의 정보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과정이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뭘까요?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CNN과 이 관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란다. 건강하게 잘 있기를 바란다. 예. 나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는데 건강하게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뭐 트럼프하고 CNN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상태가. 거의 뭐 적대 관계 아닙니까? 적대적인 관계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뭔가 이상 징후가 저는 있다라고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예. 다만 우리나라 정부에 있어서 입장이 두 개가 좀 달라요. 통일부의 입장은 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청와대 입장은 예. 아무 이상이 없다. 지금 그렇죠. 지방에서 아무 일이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채널이 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사실 북한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저는 통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청와대가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역시도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입장이 하나가 예.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체제의 특성상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를 할 수 없기는 합니다. 예. 그렇지만 예. 앞으로 며칠 안에 예. 사실은 2012년도 이후에 그 태양절 4월 15일이 예. 되면 금수산 궁전에 대해 가서 참배를 했던 것이 예. 매년의 연례적인 행사였잖아요. 그걸 이번에 하지 않았어요. 예. 하지 않았던 사례는 약간 특이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 스텐트 시술을 했다. 예.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돼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예. 이상설이 나오게 되면 북한도 일정한 시점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될 테고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예.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아야 되겠지만 우리 역시들도 예. 정부 입장에서는 좀 가급적이면 북한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답변들이 아니라 명확한 정보 또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좀 어디 단일한 예. 그 통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분명한 시그널이나 메시지를 예. 전달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박찬영 교수님. 네. 사실 뭐 모릅니다. 뭐 유고 여부에 대해서는 뭐 지켜봐야 되는데 이 유고 여부와 상관없이 주목을 받는 인물이 김여정이에요. 일본 언론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거론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만 그럼 북한은 김여정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일단은 저 보도 자체가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 일단은 되잖아요. 좀 더 그러니까요. 기다려볼 그럼 필요가 이제 있어요.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예. 한다면 예. 이제 과거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예. 김정은이 이제 여러 가지 수술을 받는 예.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예. 있을 것 같아요. 건강이 안 좋은 그렇죠. 것만큼은 그런 명확한 사실인 것 관련된 같아요. 이야기들이 많이 예. 있었으니까요. 예.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예. 자, 그랬을 때 뭐 사실 수술에 들어가면 우리도 뭐 대통령이 수술에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잠시 권력이 총리에게 가기도 하고 이렇지 예.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 만약에 비상 상황에 대비한 예. 그런 뭐 비상 계획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김정은뿐만이 아니라 예.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도 예. 마찬가지고 심심하면 한 번씩 주기적으로 와병설 그다음에 뭐 뇌사설, 예. 뭐 위독설이 중태설, 종종 터졌어요. 그렇게. 뭐 10년 한 번씩은 꼭 납니다. 예. 지금 6년 전에도요. 6년 전에도 2014년이죠. 그때 예. 최고인민회의 회의에 안 나가고 예. 그다음에 원래 당 창건일이 10월 10일인데 이때 참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도 김정은 뇌사설이 나왔고요. 그때도 한 40일 정도 보도가 안 되니까. 그런 40일 거예요? 동안 안 나타나다가 40일 뒤에 여유 있게 나타나서 호들갑 떨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 이런 기사 나오면은 예. 믿고 거릅니다. 이것도 추측성 확인되지 않은 거. 예. 한 달 뒤에 또는 보름 뒤에 나가면 멀쩡하게 나와 있는 사진이나 그런 영상을 경우가 본단 과거에 말이죠. 이제 종종 있었어요. 종종 지금.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 김일성, 김정일 죽었을 때 빼놓고는 예. 이게 사실 확인이 안 됐어요. 다 예. 공론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이런 보도가 좀 호들갑 아닌가. 그래서 왜 그럼 이런 호들갑을 떨까? 예. 또는 이제 왜 이런 걸 흘렸을까? 북한에서는 예. 누군가 왜 흘렸을까? 예. 이런 것들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뭐 보름이나 한 달 뒤쯤에나 확인될 이야기다. 그래서 뭐 우리가 호들갑 떨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상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북한을 뺀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 막 얘기가 많으면요. 북한이 보도를 통해서 그거를 딱 증명을 해주거든요. 아니라고. 근데 아직까지 안 나오니까 계속 이렇게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관련 기사도 있는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한미 정보 공유를 하지만 해석은 좀 차이가 있어 보인다. 미국의 경우는요. 김정은의 의학적 시술설에 무게를 두는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그렇죠? 백악관과 청와대가 보는 어떤 분석이 약간 다르다. 그거예요. 결이. 여기 보시면 백악관 북한 주시한다. 그러니까 NCND. 그러니까 긍정도 시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 유보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여기 보면 당국자는 김수술 실패로 들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확인해 볼 문제고요. 근데 청와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유고소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백악관은 모른다. 지켜봐야 된다. 약간 결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또 기사가 좀 돼 있습니다. 뭐 군은 북한 도발 가능성, 뭐 항상 이럴 때는 이런 거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미국과 우리나라 약간 반응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미국은 뭐 말할 수는 없지만 확인은 안 됐지만 예. 뭔가 있을 수는 있다는 뉘앙스를 그쪽을 좀 조금씩 열어두면서 풍겨요. 얘기를 그렇죠. 하는 것 그리고 같아요. 정찰기도 띄우고 예. 약간은 그 여지를 두고 있고 우리는 뭐 김정은이가 예. 그 원산 그 근방에 별장이 있어서 예.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우리나라도 구체적으로 또 장소까지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관계자가. 우리는 물론 뭐 정보 보호도 있는 것 같아요. 휴민트. 예. 우리가 만약에 알았더라도 그 아는 거를 얘기하면 우리 정보원이 노출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북한과 남한과의 저 총선 이후에 새로운 관계 예. 이런 거를 고려해서 상당히 우리는 더 좀
입조심을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저런 와병설 나오고 중태설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예. 김정은이가 집권한 다음에 갑자기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170cm에 옛날에는 90kg였는데 지금은 130kg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초와 지금 사진을 보면 확연히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할아버지 따라라 하게 하다가 예. 보니까 할아버지 살찐 것만 따라한 거예요. 리더십을 따라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형차 엔진에다가 지금 화물 트럭 달고 다니는 거예요. 걸어갈 때도 왜 숨소리가 쌕쌕 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이 많이 포착이 그렇죠. 됐어요. 그 연설문도 읽을 때 약간 좀 가쁜 소리 나고 하니까 계속 와병설이 나왔는데 저는 뭐 스탠트 시술 정도 했을 가능성도는 있는데 아무도 예. 확인할 수 없고 북한 관련 보도는 예. 뭐 아니면 돕니다. 용감한 사람 지르고 예. 겁 많은 사람 확인하다가 못 쓰고 예. 옛날에 1986년도에 예. 저 쫄병 기자 때 예. 그때 조선일보에서 예. 김일성 피살해가지고 일면 크게 나서 온 나라가 난리친 적이 있어요. 예. 몇 달 후에 다시 나타났죠. 정작 김일성, 김정일 죽고 나서는 예. 한참 후에 아무도 보도가 안 그건 됐어요. 완전 깜깜이었죠. 깜깜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 깜깜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데 예. 저는 일단 옛날에 우리나라 선조가 예. 임진왜란 할 때 예. 양이 파동을 15번 일으켰거든요. 예. 그래서 세자 광해군이 석고대제하면 예. 또 다시 복귀하고 했는데 김정은이가 미사일 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니까 예. 일종의 사의로 그 할아버지 그 예. 생일날 예. 최고의 명절날 안 나타나는 걸로 해서 존재감을 좀 국제사회에 좀 드러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약간 주변국들을 테스트하는 입장.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명나라 왜 주원장도 예. 가끔 자리 비우고 그랬잖아요. 예. 배신자 가려내기 예. 이런 것도 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예. 한데 약간 시수성이 있어도 중태설이다 사망설이다 이거는 CNN이 치킨 앤 누들 네트워크라고 조롱도 받잖아요. 예. 좀 오버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각국의 언론도 열심히 취재하는데 뭐 나오는 건 없어요 지금. 예. 형무택 변호사. 그러니까 이 아마 특히 아마 우리나라 뭐 정보 당국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어느 지역에 있다, 누구랑 예. 있다, 어느 지역에 있는 건 아니다 정도 된다 그러면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예. 한국과 미국의 그 정보를 취득 경위가 좀 다른 거죠. 미국은 주로 인공위성이라든지 예. 아니면 정찰기로 하는데 예.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는 북한에서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통신을 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무선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예. 무선을 안 한다든지 사실은 무선이 감청이 더 쉽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선 감청도 합니다. 예. 사실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아주 결정적인 때는 또 한미 간에 약간 그 경쟁도 합니다. 자체적인 어떤 정보 경쟁도 그러겠죠. 100% 아무래도 공유하진 않아요. 정보기관들이니까요. 그렇죠. 중요한 정보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좀 특이하게 본 게 처음에 이게 그 데일리 NK라는 데서 먼저 나왔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회복 중이라 그랬는데 그때는 시술설이었죠. 그렇죠. 그거는. CNN이 좀 더 예. 나갔어요. 중태다. 예. 근데 그에 대해서 트럼프가 좀 뭐라 했단 말이죠. 안 믿는다. 그러면 보통 만약에 자기들 확실한 소스가 있거나 이러면 예. 아니다. 우리는 확실한 정보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별로 그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정보가 없는 것 같긴 그렇죠. 해요. 그리고 CNN이 약간 또 중태는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약간 톤 다운한 거 보면 예. CNN도 제가 보기에 확실한 어떤 정보 루트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아마 이 대북 매체의 어떤 보도를 거의 근거로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저는 아마 뭐 100% 공개는 못하지만 예. 우리 정보 당국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군이나 우리 군이 예를 예. 들어서 이게 뭐 워치콘이라 그래서 예. 정보를 격상시킨다든지 예. 아니면 실제 군대는 움직이지 않더라도 좀 뭐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모습이 없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많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이라도 좀 영상 아니면 뭐 사진 이런 게 나와서 무슨 뭘 어디를 갔다 뭐 이렇게 나오면 명확히 해결되는 건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자꾸만 얘기를 하게 돼요 지금 이렇게. 뭐 각국의 언론이나 각국의 저 정보기관들을 다 어떻게 보면 다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그 정보가 과연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뭐 그렇게 따라서 또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기사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야기입니다. 비대위 체제로 또 가는 건가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대안 없다. 현실론이 소환한 김종인. 위기의 통합당을 구할 것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 가닥.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그리고 당선인들에 대해서 전화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 뭐 비대위 쪽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오늘 수락 여부를 밝힐 듯. 그런데요. 김종인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조건을 답니다.
2022년 대선 준비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대위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이 조건대로라면. 그리고 전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전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당 내부에서 반발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요. 설문조사에서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해서 험로가 예상된다. 당규 수정 등 넘어야 할 사안이 많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이게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여기 부분, 여기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부분입니다. 정진석 의원의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심재철 권한대행을 겨냥해서 집 비우고 떠나는 사람이 인테리어는 꼭 고치고 떠나겠다고 우기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당선인들 중심으로 뭘 해야지 왜 떠나는 분들 이런 거 결정하고 가느냐 이런 또 반발이에요. 그리고 김영우 의원도 아무리 급해도 토론은 해야지 토론조차도 안 하고 이렇게 무슨 설문조사를 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비대위 체제 자체에 대한 또 부정적인 의견도 좀 있습니다. 다음은 만평 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제목은 재활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김종인 명함입니다. 미래통합당 원래는 선대위원장 김종인 근데 여기 지우고요. 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 김종인이 되는 건가. 그래서 만평의 제목은 재활용입니다. 여러 가지 담고 있네요. 이 만평 한 컷이요 지금.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에서 142명에 대해서 전부 전화를 전수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분은 2분이었고 나머지 140명에 대해서 전체 전화를 돌려가지고 의견을 취합했는데 김종인 비대위가 다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로 앞으로 가도록 할 생각이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받아들이기로 생각을 하십니까? 받아들이실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전제를 무슨 앞으로 8월 달에 하겠다, 10월 달에 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붙으면은 나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 비상대책을 할 것 같으면 당헌 당규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대권 후보 만드는 거 뭐든 대권을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 준비까지는 해줘야 된다니. 정권이라는 건 가서 비대위원장 하면은 지금 현행 대표의 권한을 가는 거기 때문에 정권이라는 얘기 자체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웬만한 자본 같은 거는 그건 제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뭘 신경 쓸 필요도 없네요. 자, 기사도 보고 만평도 보고 영상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아침엔 내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니 빈칸 채우기 좀 해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셔서요. 제목의 빈 곳을 채워주시는 순서입니다. 오늘 빈칸 저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좀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임기 무제한 전권을 달라. 그리고요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어 험로가 예상된답니다. 무엇이 없어서 김종인 험로가 예상될까요? 내용을 좀 더 소개해드리죠. 여기에 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 카드 꺼내 들었는데요.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상품이 나쁘면 상표 바꿔야 그래서 당명 바꾸는 것도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추정을 좀 하게 만듭니다. 본인이 킹메이커로서 대선 전국까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달았죠. 전권을 달라고 했으니까요. 이르면 오늘 정도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봐주세요. 지휘봉을 잡더라도 당 체질 개선 등 난제다. 전권 안 된다. 희생양 걱정이다. 이게 의견이 분분해서 또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과연 이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네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네. 대주주 지원이다. 그렇다면은 대주주 지원이 없어서 험로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과거에도 예. 그동안 10번, 10년간 10번 해서 8번 그러니까 7번을 했습니다. 그렇죠. 8번 비대위 들어섰죠. 지금 10년간 하면 8번째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이 들어섰는데 다 실패하고 하나 성공했죠. 예.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때. 그때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공천권도 갖고 있었고 대선 차기 주자고 당 장악력이 탄탄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2016년에 예. 민주당도 그때도 비대위가 그때도 그 예. 총선 때 예. 성공을 했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뒤로 빠졌잖아요. 예. 그 친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뒤로 빠졌지만 전적으로 지휘봉을 줬잖아요. 대주주가 밀어줬잖아요. 뒤에서 강력한 어떤 정치인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했다. 그 대리인으로서 비대위원장이 예. 된 거예요. 그동안에 왜 계속 실패했겠어요, 비대위원회. 임명진 목사가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영향력 있고 존경받지만 예. 그때 비대위원장한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비대위원장은 비대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 신임 위원장이 뭐 아직 수락 여부는 결정 안 했지만 예. 하시게 되면은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뭐 지혜와 경륜, 뭐 경제도 알고 개인적인 거는 예. 탁월하죠. 근데 예. 쪽집게 과외 선생님도 학생이 공부 안 하려면 선생님만 공부하거든요. 예. 쪽집게 아무리 수능 앞두고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줘도 예. 학생이 졸고 있으면 아무리 가르쳐줘도 소용없잖아요. 예. 지금 이번에 선거 끝나고 다시 하겠다는 게 정신을 좀 차렸느냐? 예. 그게 좀 저는 아직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봐요. 다시 킹메이커하고 예. 뭐 40대 예. 대권 주자도 발굴하고 예.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당내에서 당심들 표를 모으면은 과거 당대표 선정할 때도 오세훈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좀 비판했다 떨어지고 예. 박근혜 정신을 받겠다는 황교안 대표가 당선됨으로써 이번에 총선 진 거에 나는 큰 원인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당심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김종인 위원장이 예.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어려운 고비가 많아서 자칫 오너십이 없는 예. 그 비대위원장은 중간에 또 나 못해 하고 퇴진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결국은 당원들이 좀 힘을 합쳐서 예. 몰아주고 예. 민심이 좀 많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권을 달라고 조건을 걸었지만 그 전권을 보장할 대주주가 없다는 거네요, 지금. 설사 갔더라도. 자, 박창한 교수께서는 공천권, 그러니까 공천권 없이 험로가 예상된다. 설명해 주시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권을 행사하려면 예. 소속 의원들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소속 의원들이 말을 잘 들으려면 예. 그들의 목숨줄을 잡고 있어야지 말을 듣는 거지. 목숨줄 안 잡고 있는데 왜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을 들어야 되죠? 예.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영이 먹혔던 거는 예. 이번 총선에 대한 공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 먹혔던 거고요. 한선교 대표가 비록 황교안 전 대표가 밀어줘서 당대표가 됐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일 천하 반란을 꿈꿀 수 있었던 것도 공천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인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 공천과 당선이에요. 근데 지금은 공천을 행사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막 선거가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당의 주인은 우리인데 이제 당선자들 입장에서 보면 당의 주인은 우리인데 네가 뭔데 들어와서 감나라 배나라 정권을 행사해? 나 아직도 4년 남았거든. 이렇게 되면 예.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너 그래 얼마나 잘하나 지켜보자. 예. 대선 때까지 그래 너 잘났다. 너 얼마 잘하나 지켜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천권이 없어서 험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라면은 비상대책위원회, 어떤 정당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총선 같은 선거를 앞둬야지만 성공할 그렇죠. 수 있지. 그래서 그 이유는 어렵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도 박근혜 비대위, 예.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가 예. 비대위 중에서 가장 성공 사례예요. 예. 두 번 다 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예. 공천이라고 하는 칼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소속 의원들 또는 당원들이 예. 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험로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자, 그러면은 두 분 남으셨는데 두 분도 보니까 똑같은 답을 쓰셨어요. 공천권이라고. 관련 영상, 아니, 관련 기사가 있는데 그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사가 뭐 맞춰 준비가 안 되는데 다음 기사 준비된 거 하나 바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가 그냥 어렵게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 10년 동안 8번 비대위 들어선다. 그러니까 이번에 비대위가 되면 8번째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과 그 전신 정당의 경우죠. 자, 과거에 비대위원장을 하셨던 임명진, 김종인 결국 희생양 될 것이다. 이런 또 전망을 내놨습니다. 통합당 비대위 잔혹사 재현 우려다. 기사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임명진 전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김종인 씨 보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그분이 다 생각이 있으셔서 가시고 뭐 과거에 비대위원장 했던 분들보다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니까 잘하시리라고 믿지만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이 당에서 비대위원장 하면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공천권을 쥐었다든지 대권 후보가 됐다든지 이럴 때 힘이 있는 거지 아마 이분 가셔서 또 혹시 이게 봉변당하시는 거 아닌가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 사람들 자기가 희생 안 하려고는 꼼수예요. 밖에서 비대위원장 데려다가 비대위 만든다는 거는. 네. 홍대 변호사. 네. 공천권이라고 쓰셨어요. 네. 같은 대답이네요, 지금. 뭐 지금 박정환 교수님 의견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결국은 김종인 지금 뭐 위원장, 전 위원장이죠. 이 생각하는 것도 이 공천권과 연결됩니다. 뭐냐면 결국은 대권까지 가겠다는 거는 대권 후보들을 선정하는 단계까지 가야 자기가 힘을 받는다, 결국은. 그 목적이에요. 대권 후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그렇죠.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대권 후보로 선정할지, 물론 그 당내에서 선출을 하겠지만 누구를 영입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대권 후보로 만들지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 같은 사람들을 뭐 입당을 시킬지 말지 이런 어떤 결정권을 가져야 자기가 그래도 이 당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지금 총선 이미 끝나버렸고 이분들이 4년 동안 임기는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남은 거는 대선밖에 없다. 대선에서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 역할이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영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천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공천권이라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쓴 의미는 뭐 어쨌든 당내에서 인사권과 포괄적인데 대선 주자를 어느 정도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하고 본인이 어느 정도 거기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제가 보기에 할 게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당내에서 뭐 당을 바꾼다든지 뭐 정책을 바꾸는 거는 사실은 사람 바뀌어버리면 금방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지금 던진 카드 대권까지 자기가 관리해서 대권 주자들도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내한테 잘 보여야 뭐 입당도 가능하고 또 이 출마도 가능할 수 있다. 규칙도 내가 만들겠다. 룰도 내가 만들겠다. 이제 그런 어느 정도 표현이라고 봐요. 저가 안 되면 제가 보기에 굳이 뭐 비대위원장 할 일 없죠, 별로. 자, 이재진 교수님께도 공천권이라고 또 같은 대답 쓰셨어요. 그럼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생각은 비슷하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럼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대선까지 전권을 얻으면서 갈까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불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선이라고 하는 그 2022년 대선 때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당 기간은 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좀 비대위가 길게 갈 수 있다. 길게 간다. 그 시기는 대선 후보의 예비 후보 등록이 대선 선거일로부터 약 8개월 후쯤, 8개월 전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2021년 8월, 7월 경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기 때까지는 당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리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그 당내에서 그 비대위를 갖다가 선택을 할 때 그 외부 인사 이번까지 4분, 그다음에 내부 인사 5분이었는데 내부 인사들은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당내에 굉장히 뭐 다선 의원들이라든지 당내 유력 대선 후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당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역동성이 보장이 됐는데 지금은 초선 의원이 57%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내 중진도 부족하고 절대적인 인원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내년도 예비후보 최소한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대선에 어느 정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당을 체질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2022년 3월 때까지 대선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로부터 8개월 전까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당내 의견들이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전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최소 1년은 넘어가겠네요. 그러면 그런 전망대로라면요. 자, 4분 정답 대주주라고 쓰신 분, 공천권 3분 이렇게 썼습니다. 과연 정답이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인, 임기 무제한 정권 달라. 무엇이 없어? 험로가 예상된다. 보여주세요.
당장악 무기. 표현이 어렵네요. 당장악 무기. 이거를 맞추라고 내놓은 우리 제작진이 좀 무리한 문제 같은데 아무튼 관심은 무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무기에 대주주의 지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천권 역시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보인다는 거네요. 뭐 그런 측면에서 네 분 정답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걸 오늘 냈을까요? 오늘 제작진이요. 이걸 맞추기는 진짜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당장악 무기가 없다. 그러니까 당원들, 의원들을 뭔가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은 그만 좀 하라는데 민경욱 사전투표 얘기를 자꾸 합니다. 뭐 부정선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천 재검표 추진 국회에서 회견했습니다. 그러자 하태경, 이중석 등 그럴 가능성 없는데 그럼 당에서는 그만 좀 하라는데 이런 반응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유튜브발 사전투표 조작설 확산. 선관위. 그러자 선관위가 입장을 강력하게 내놨습니다. 허위 유포된 강경 대응한다. 그러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투개표 결과 조작 불가능하다. 선관위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기 또 민경욱 의원의 얘기가 있죠. 관 내외 비율 조작 뭐 이런 주장 역시 뭐 자중하라는 당의 또 얘기가 있고요. 자, 이 기사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통계상 있을 수 없는 숫자들이 나타난다는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의 한 가운데 있는 저도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제 지역구에서 한 일을 사전 관내 투표와 사전 관외 투표가 있는데 그게 비율이 어떻게 세 사람이 똑같을 수 있어요? 각국의 이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갖다 대입시켜 봐도 의혹은 충분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일영 후보가 관내와 관외가 48로 똑같고 민경욱은 35로 똑같고 이정민은 16구로 똑같습니다.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수치라는 거죠. 윤영호 전 대표님, 당에서는 좀 그만 좀 하라는 목소리가 많은데 사전투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가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개별적으로요. 우리는 좀 승복하는 문화, 패배를 승복하는 문화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남극 먼저 정복한 아문센 같은 사람한테 2등으로 졌지만 스콧 대령 같은 사람은 졌지만 승복했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이인자, 위대한 실패자 이런 이름도 붙었는데 우리는 왜 승복을 안 하는가? 민주당도 과거에 대선 지구할 때 뭐 김어준 씨 이런 사람들이 음모설 해가지고 한참 뭐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렇게 사전 개표 부정 이거는 나온 거는 그 맥락은 좀 이해가 가요. 사전 투표에서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지금 수도권에. 5060 세대가 사전 투표를 많이 했는데 사전 투표가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지상욱 씨나 저분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져서 그 속상한 점 이해가 가지만 저는 5060이 그 미래통합당에서 이번에 등을 돌려서 민주당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조작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나온 걸 갖고 우리가 설명을 해야지 정 억울하면 고소 고발을 해서 법적인 수사를 받는 게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후원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재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또 돈이 드니까. 그것도 또 후원금 또 받고 이런 모습이 이렇게 맞느냐. 그리고 뭐 언론에 뭐 보수 유튜버들이 했다는데 그것도 저는 그 제목도 맞지는 않아요. 보수 유튜버라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몇몇 유튜버들이 그런 거지. 일부 몇몇이지. 많은 보수 유튜버들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저는 빨리 미래통합당이 상처 입은 건 이해가 가지만 이번에 163대 84로 절반밖에 의석은 못했지만 투표율로 따지면 49.9대 41.4예요. 한 8%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렇게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희망이 없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가 계속 이렇게 조금씩 나와서 이제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기사 좀 짧게 보겠습니다. 열성 친문. 그러니까 뭐 기사 친문인데 친문 열성 지지자로는 추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정부한테 일진놀이를 하는가? 이해찬 사퇴하라.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재난지원금 문제 관련해서 정부는 70%, 여당은 100% 맞섰잖아요. 대립했고. 그러자 이 열성,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열성 지지층이 정부 가만둬라. 왜 여당에서 딴소리 하냐. 정부 뜻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취지로 이제 비난을 한 건데 이해찬 사퇴하라. 이렇게 간 겁니다. 여기 보면 왜 대통령한테 부담 주나. 재난지원금 갈등이 불똥이 이렇게 튄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해찬 대표는 당선인들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열린우리당 실패를 명심하라. 명심하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여기 당원들의 비판 내용이 이래요. 정부와 잘 협력하라고 거대 여당 만들어줬더니 정부한테 일진놀이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를 괴롭힌다고 보고 있는 거네요. 근데 뭐 재난지원금 매듭은 좀 저어줬습니다. 방향을 잡았고요. 다음 화면 볼까요? 이해찬 대표가 이제 당선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 뜻에 서늘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열린우리당, 우리 승리의 취해 나락으로 떠졌다. 이 교훈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요 내용. 정구택 변호사. 네. 이해찬 대표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본인의 마지막 정치적 소임이었던 21대 국회 총선 승리 예. 이뤘다고 보고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다음 대선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커졌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뭐 이광재라든지 아니면 예. 뭐 김두관 이런 분들을 아마 좀 대권 후보로 키울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는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열린우리당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청 간의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4대 개혁 입법 문제도 있었지만 예.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지지율 많이 떨어졌지만 당청 간의 갈등이 되면서 예. 어찌 보면 뭐 분당 사태도 났고요. 예. 그 부분도 저는 암시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아마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도 마치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게 70%만 하는데 왜 반대하는데 왜 여당에서 선거 때 100% 지급했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청와대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전 국민 지급하는 게 맞다라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봐서 예. 그렇기 때문에 본다 그러면 이렇게 어찌 보면 당과 청이 뭔가 좀 견해가 다른 것처럼 예. 이렇게 갈등 국면을 저는 좀 조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뒤에 메시지도 아마 우리가 가장 보십니다만 17대 때 152석 얻었잖아요. 근데 예. 그 이후에 18대도 지고 또 대선도 지고 예. 지방선거도 지고 연속 3번 졌거든요. 예. 그 이후에. 그런 어떤 당청 갈등, 당내의 어떤 이견 아니면 다른 목소리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아마 저희 열린우리당 경험 통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열성지층이 이제 사퇴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이게 열성지층이 큰 힘이긴 하지만 또 당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너무 아까 강하게 말씀처럼 나오니까. 약간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당청 간에 이게 뭐 대립이 있는 것처럼 예. 했는데 사실 당정 협의를 하면 매주 일요일에 만나가지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언론에 나온 대로 그냥 당청이 따로 어떤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예. 이게 너무 부각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주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분위기 그쪽 분들 얘기 좀 들어보면 진짜 조심조심하자.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요. 자,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코로나 완치자 항체가 생겼다. 2차 유행 땐 방패 역할할 듯하다. 확진자 25명, 그러니까 이제 치료가 되신 분 25명을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항체가 형성이 됐어요, 이분들. 항체 형성 뒤 검사에서 그런데 또 양성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같이 갈 수가 원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항체가 생겼는데 양성이 나왔다. 이건 뭘까 보니까 실제로는 죽은 바이러스의 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검사 과정에 걸린 거지 이게 다시 또 막 활성화되거나 그런 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항체가 생겼는데도 또 양성이 나온다. 이런 경우는 또 없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관련 영상 들어보겠습니다. 환자가 감염 후에 회복되어 항체가 형성된 다음에도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간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25명의 확진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감염 후에는 모두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중화 항체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뭔가 긍정적인 거죠. 이제 항체가 생긴다. 그리고 이 항체가 있으면 사실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잠깐 보셨지만 양성반응이 나오는 거는 죽은 바이러스 어떤 조각이 이게 뭐여서 체크가 된 거죠. 그 부분이. 뭐 그런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먼저 지도 좀 봐주시죠. 올해 초하고 그 이후의 사진입니다. 올해 초에 엄청나죠. 이거 미세먼지, 오염물질. 근데 2월로 넘어서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중국이 멈췄죠. 깨끗해졌습니다. 자연을 돌려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 보겠습니다. 빵이 먼저냐, 방역이 먼저냐. 전 세계가 기로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 좀 보면 전 세계 일용직 노동자가 20억 명인데 봉쇄령에 먹고 살 길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병 걱정하다가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아우성이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도 굉장한 갈등입니다. 미국 가계 절반이 저축에 600만 원 미만이다.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이 끊기면 한 달도 버티기 어렵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봉쇄를 해제해달라는 시위가 미국 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게 대립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등 유럽은 봉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빵이냐 방역이냐 지도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럼요. 불현듯 체중이 늘어서 이른바 확진자가 됐다고 고민하시는 분들 요즘 많다고 그럽니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집콕 운동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집콕 운동 시간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운동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아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 준비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이 동작은 국민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기를 안고 하면 효과가 배가 되겠죠? 집에 귀여운 아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아기와 눈을 마주치며 한다면 육아와 운동 동시에 잡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너무 강하게 안으면 안 된답니다. 새로운 느낌이야 이건. Hey wait, let's come on, let's see. 아무래도 이거는 It must be L-O-V-E. 200% sure of this. I want you really, I'm really stupid about this. 정말이야 너. 네, 아침의 밀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